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난 재무적인 고통을 겪었던 바가 있어요. 그게 또 지나갔더니 또 뭐가 나와요? 신용카드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신용카드 대란이다 해서 신용카드 등을 과잉 발급한 것으로 인한 개인의 여러 가지 신용불량자 양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또 불거졌죠. 그게 또 다른 재무상의 가계 재정상의 불안정성을 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나갔더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외국에서 파동이 일어난 것이 우리나라에 미치겠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그것이고요. 최근에는 다시 또 남유럽발 재정 위기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처럼요. 지속적으로 우리 가계 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거나 우리 가계 재정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불확실성은 점점 증가한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이낸싱 플래닝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고령화예요, 고령. 이미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초고령 사회는 국민 인구의 거의 절대 다수가 노인이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애들을 물론 적게 낳는 저출산도 한 가지 원인이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수명이 자꾸 늘어난다는 데 있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기업을 다닌 경우에는 퇴사하는데 50대 전후반에 많이들 퇴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은퇴한 그때까지 모은 자금을 가지고 내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은 평생이 10년만 해도 견딜만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근 80세까지를 사셔야 되죠. 따라서 남은 30년을 내가 그때까지 번 돈으로 추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굉장한 부담감이죠. 따라서 그러한 노령 사회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가 나온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파이낸싱 플래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3번 보세요. 어떤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엇을 서비스해주기 위해 사전에 고객의 설득에 나서는 과정이다. 아니죠. 사전에 고객 설득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게 파이낸싱 플래닝이 주목받는 이유고 파이낸싱 플래닝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자, 전제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기출문제에 나온 것이죠. 자, 2번 보시죠. 파이낸싱 플래닝에 대한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절약 대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현명하게 이용함.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까 중국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처럼 절약을 하고 단순히 아껴만 쓰고 우리가 저축만 하고 이것이 절대 최고의 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곤감이라는 건요. 내가 얼마의 재산을 모으고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떠한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따라서 남들이 적극적인 파이낸싱 플래닝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 간다면 그 속에 그런 과정에서 나는 저축만 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모으는 속도가 점점 남들보다 늦어져서 소득 격차가 커진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오히려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왜 모으나요? 단순히 모으는데 정말 우리가 취미가 있어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모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요. 자신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적절하게 그때 바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큰 병에 걸렸을 때 지출을 하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을 때 바로 사거나 이렇게 본인이 어떠한 소비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만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미리 돈을 세이브해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돈을 저축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물건,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모두 다 억제한다.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겠죠. 따라서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절한 지출 등을 하면서 재무적인 자신의 어떤 그 재산을 보다 계속 축적해가는 그런 관점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저축이 좋다. 이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죠. 2번 보세요. 무리하게 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하지 않고 저축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인의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 재무 목표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4번 보시면 급변하는 금융 환경 하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IFP 같은 사람들의 필요성, 사회적인 니즈 이게 여기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파이낸싱 플래닝의 필요성 그 부분은 뭐 쉽게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파이낸싱 플래닝을 통해 고객이 얻는 이득. 이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고객이 파이낸싱 플래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파이낸싱 플래닝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객의 재무적인 요건을 관리해 준다. 그래서 고객은 이것으로 뭘 얻을 수 있어요? 재무 욕구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4번 보실까요? 당면한 위험이나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위험에 대한 대비 역시 당연히 파이낸싱 플래닝을 통해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이죠. 그 다음에 6번도 보실까요?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의 신용도를 보양한다. 이것이 당연히 파이낸싱 플래닝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개인의 행복, 고객의 행복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낸싱 플래닝이 도입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파이낸싱 플래닝이 주목받는 주요 이유들이 벌써 그 나라에서 태동됐기 때문에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금리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고령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확인되는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파이낸싱 플래닝이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이고요. 미국 역시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를 은퇴하는 시점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은퇴 생활을 어떻게 보장받을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 시점에 바로 적절한 서비스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이낸싱 플래닝이 대두되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전망이야 당연히 파이낸싱 플래닝의 전망이 이 파이낸싱 플래닝 관련한 IFP 책에서 전망이 안 좋다고 얘기할 일은 없겠죠. 따라서 전망은 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 그럼 마저 보실까요? 파이낸싱 플래닝 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페이지입니다. 3번 어떻게 되나요? 금융상품 판매를 위해 고객 서비스 수단으로 전락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전문 영역으로 활동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1번 보실까요? 외국 제도에 의존한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전망이 좋다는데 외국에만 의존한다. 말이 안 되죠. 2번 보실까요? 파이낸싱 플래너가 되고자 한다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우리가 자격증이라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라이센스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면허를 주는 자격증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면허를 취득한다는 건 그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회계사가 됐다. 이거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IFP가 됐다.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몇 가지 CFP가 됐다. 이런 것들은 서티피케이트를 준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자격을 부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것을 꼭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거기에 일정 소양 이상을 갖춘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티피케이트들은 그 사람이 어떤 내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꼭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그걸 한다? 그건 아니라는 점이죠.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이 파이낸싱 플래너 자격 기준이므로 이거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그건 반드시 아니라는 거예요. 자, 24번 보시죠. 고객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고객 그랬어요. 기존의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25페이지도 잠깐 보실까요? 불만족 고객 관리 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 고객인데 기존 고객이 이미 나에게 만족하고 있었을 때는 그 고객의 만족에 관련한 것을 지속하기 위한 내용들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니은번 포트폴리오 성과 확인 후 기대치와 비교 분석을 해서 고객의 만족도가 계속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디귿번
보유 금융상품 만기 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제시하는 것이죠. 나에게 만족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다시 나에게 금융 서비스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를 다시 물어보는 것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미음, 포트폴리오 성과 보고서 혹은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금융상품 소개를 제공한다. 나에게 만족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도움을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적절한 것이겠죠. 그 다음 시옷, 정기적인 방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족하고 있는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자꾸 찾아만 가고 구체적인 것들을 잔뜩 늘어만 놓는다? 올바른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2번 불만족 고객의 관리 포인트 부분을 보시죠. 기억, 고객의 불만사항 인지 시 그때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난 뒤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한다. 불만이 해결되지 않고도 자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면 불만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니은, 파이낸셜 플래너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그분이 고객의 불만을 야기한 것이 자꾸 나의 관점으로 고객에게 무엇인가를 던져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고객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잠재 고객, 신규 고객, 휴면 고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휴면 고객을 먼저 찾아보시죠. 휴면 고객은 말 그대로 잠자고 있는 고객이란 뜻이에요. 거기 보시면 제한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받고 더 이상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 물론 제안서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 제안서를 달라, 나하고 컨택을 계속 하겠다라고 처음에 했던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재무 설계를 원하는 사람이긴 맞는데 그 뒤에 액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잠자고 있는 고객이다. 이런 고객을 휴면 고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래닝 서비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어 다시 잡아주기 곤란한 고객. 그러니까 고객 나름대로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일선에서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 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요, 저는 이제 금융권이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의 국책연구원으로서 일하지만, 예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였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제 학부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석박사도 이제 카이스트 금융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금융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전문가 추출해 둔다 하더라도 모든 금융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진 못합니다. 따라서 금융 재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더 커지죠. 요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련 재테크 책이라든가 관심이 하도 높아지다 보니까 준 전문가가 되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름대로의 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왔었을 때, 저는 제가 프라이빗 뱅킹을 서비스를 받으러 갔었을 때 저에게 자꾸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없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 같은 경우 더더욱 휴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이렇게 고객 자체가 어떤 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잡아주기가 곤란한 고객, 이런 고객이 휴면 고객이라는 뜻이죠. 자, 이럴 때도 중요한 것이 보다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투자 패턴이나 투자 방식이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성향이 난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 싶다라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좀 위험은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객의 어떤 특성과 니즈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휴면 고객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파이낸셜 플래너의 정의 및 업무. 그러면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는 플래너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파이낸셜 플래너를 우리가 이제 FP라고 우리가 통칭 부르죠. FP란 종합적인 재무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점이에요. 자,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죠.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남의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돈을 운영해서 뭔가 수익을 얻으려면은 전문성을 갖춰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견물생심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뭔가 금전적인 사고,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FP 같은 경우 특히 전문성 플러스 윤리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FP는 재무 목표 수립 및 계획 달성과 함께 소속된 회사의 목표